다양한 나이, 다양한 전공, 관심 분야의 사람들이 모여 다양한 관점에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는 방송 오로지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저희와 함께 슬기로운 지식 한잔 하실래요? 제2회 자유민주주의와 사회민주주의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나요? 우선 저희 들어가기 전에 자기소개 간단하게 하고 저희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마크이고요. 국제정치와 스타트업에 관심이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노이만이고요. 저는 과학과 공학기술에 관심이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젠젠이고요. 저는 마케팅과 사회 트렌드에 관심이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난나입니다. 저는 이제 심리학하고 이제 젠더 문제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네, 저는 나폴스고요. 교육과 개그에 관심이 많습니다. 저희 저번 주 녹음 기준으로 저번 주 12월 7일 날 일요일 날 저희 첫 방송이 업로드 되었는데 다들 들어보셨나요? 네. 들어봤죠. 어땠어요? 그 노이만님부터 먼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너무 오글거려가지고 진짜 온몸을 비비 꼬면서 들었는데 다른 분들이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좀 재밌게 나온 것 같아요, 생각보다. 왜요? 저 주변에서 제 지인들이 들었는데 노이만님 목소리 제일 좋다고 지금 난리 났던데. 맞아요. 때문에 지금 약간 신경 쓰고 있어요. 더 안 좋게 하려고요? 아니요, 좋게 하려고. 더 감미롭게. 감미롭게. 그럼 다른 분들은 어떠셨나요? 저도 되게 오글거렸어요. 그리고 되게 재미있더라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말을 많이 좀 저늘었다고 해야 되나? 그거 같아가지고 앞으로는 조금 더 말을 좀 더 매끄럽게 하도록 노력을 해봐야겠어요. 그리고 제가 하나 정정을 해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우리가 1화에서 다뤘던 밀레니얼 세대에서요, 그 XYZ 다음에 A세대가 나올 거라고 제가 뭔가 말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게 하나의 가설이었지 뭔가 확정된 건 아니었기 때문에 다시 이렇게 정정을 드립니다. 저희가 지식 팟캐스트인 만큼 정확한 지식을 전달해 드리도록 앞으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와, 멋있는 진행이네요. 좋네요. 그럼 난나님은 어떠셨나요? 저도 굉장히 오글거리면서 들었는데 일단 제 스스로 피드백을 하기에 제 문장이 엄청 길더라고요. 문장이 안 끝나더라고요. 이 문장 언제 끝나지 하고 들었는데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짧게 문장을 마치도록 해야겠다라는 반성도 했고, 친구한테 들어보게 했는데 재밌다고 했어요. 일단 주제 자체가 좀 신선했고 우리 또래가 하는 이야기를 듣는 기분이어서 재밌었다는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갑자기 생각난 건데 제 지인 중에 난나님 진짜 멋있다고 하신 분이 계셨어요. 정말요? 네. 어떤 점에서? 어떤 점이? 그 말 되게 잘한다고, 되게 멋있게 말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저 이런 칭찬 매우 좋아합니다. 저 동감해요. 네. 난나님 너무 말씀 잘하세요. 감사합니다. 매주 주세요. 마지막으로 나폴스님 어떠셨나요? 네, 저도 어제 그 아내랑 같이 들었는데 잘 들었고요. 아내가 이제 저를 좀 집중해 줄 줄 알았는데 저에 대해서 얘기 안 하고 다 너무 재밌다고 해서 약간 좀 섭섭한 마음이 좀 들었고, 제가 실수로 이제 들어보니까 제가 이제 와이프한테 개라고 했더라고요. 그 밀레니얼 세대라고 하는데 저 개랑은 대화를 이렇게 해서 이제 엄청 혼났던, 네. 혼나지 않았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네, 해서 되게 재밌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 초등학생 애들하고 비교할 때도 걔네들이랑 저요 이러지 않았어요? 맞아요. 애들이랑. 네. 근데 뭐 걔들이나 저나 뭐 별 나이 차이도 안 나고 수준도 비슷비슷해서. 네. 그럼 저도 말씀드리자면은 저는 제가 편집하면서 이렇게 계속 들어봤는데 제가 말이 너무 빠르더라고요. 이게 처음에는 좀 여유 있게 가다가 제가 원래 습관 자체가 뭐 긴장하거나 되게 흥분하면 말이 되게 빨라지는 성격이어서 나중에 진짜 랩하는 줄 알았어요. 저도 제 목소리 듣고 되게 숨차겠다 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조금 더 호흡을 가다듬고 말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제가 제 목소리를 들으니까 막 개인적으로 이런 말을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게 제가 또 생각해봤는데, 제가 그 현실적 이상주의자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막 극단적인 거 별로 안 좋아하고 뭐 일반화하는 거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다 보니까 습관적으로 자꾸 그런 걸 피하기 위해서 개인적으로라는 단어를 쓰는 것 같습니다. 자기 반성의 시간이네요. 그러니까. 네. 그리고 저는 한번 우리 자랑하고 가고 싶은데, 이게 우리가
첫 회를 올려서 그런 건지 잘 모르겠는데 메인에 떴어요. 오. 90년대생이 말하는 찐 90년대생 해가지고 저렇게 딱 떠 있는 거예요. 와우. 저 박수 쳐도 돼요? 감사합니까요? 아, 시작부터 아주 네. 핫하네요. 지금은 아니죠. 그때? 아직도 떠 있어요. 진짜요? 네, 아직도 떠 있어요. 대박 네, 사건. 진짜. 여기 메인에 이렇게 떠 있어요. 진짜? 와. 네, 아 못 보셨구나. 네. 봤어요. 관종이라서 그 실시간으로 체크하거든요. 저는 그 메인에 떴다는 게 업로드하면은 막 업로드된 네. 방송 이렇게 뜨거든요. 그거 이게 말하는 줄 최근 알고. 업데이트된 것도 있는데 네. 따로 여기 메인 소개가 있어요. 와. 그래서 막 팟빵에 아는 의사가 생겼다 뭐 이런 제목도 이렇게 달아주시는데 저 이렇게 딱 떠 있어요. 와. 댓글이랑 저만 보이는 거 아니죠? 다들 보이시죠? 네, 보입니다. 네네. 아 그쵸. 아 보세요. 들어가야겠네요. 그러면 저희 주제인 자유민주주의와 사회민주주의로 넘어가기 전에 그냥 한 주간 어떻게 지냈는지 좀 근황을 알고 싶어요. 저희도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보는 사이잖아요. 그렇죠. 일단 저부터 말하자면은 전 진짜 바빴어요. 그러니까 회사 일도 바쁘고 뭐 편집도 하고 이런저런 일 때문에 되게 바쁘게 살았는데 바쁘게 살면서도 되게 즐겁더라고요. 저는 그 편집하는 것도 되게 거의 막 하루 종일 걸려서 편집을 하긴 했는데 그 과정이 진짜 재밌었어요. 다른 분들은 어떻게 한 주를 보내셨나요? 저희 같은 경우는 보통 프로젝트가 이제 마무리되는 시점이라서 굉장히 이제 보고서나 이런 걸 이제 벼락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렇죠. 12월이 바쁘죠. 굉장히 바빠요. 그래서 많이 준비를 못한 것 같긴 한데 최대한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이번 주가 이제 제가 원래 여행 크리에이터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영상 편집 마감일이 이제 내일이에요. 그래가지고 그거 편집한다고 정신없이 바빴던 것 같아요. 난나님은 어떻게 지내셨나요? 아 저도 이것저것 하느라 저 이제 춘천에서 주로 활동을 많이 하는데 이제 춘천에서 약간 춘천이라는 데가 로컬이잖아요. 제가 로컬에 되게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로컬에서 이런저런 어떤 사회 활동도 하고 재밌는 활동도 하고 놀기도 하고 공동체도 하면서 그렇게 바쁘게 지냈습니다. 이 얘기는 언제 나중에 한번 자세히 길게 하고 싶네요. 그 로컬이라면은 그 시골 말하는 건가요? 아니면은? 그렇죠. 대체로 보면 사람들이 서울 외에는 다 로컬이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이제 요즘에 뭐 군산이라든지 춘천, 그다음에 목포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우리가 다 시골이라고 알고 잘 몰랐던 이제 국내 지방들이 또 자기만의 정체성을 구성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안 하면은 여기 사람이 없어져요. 그렇죠. 네, 그래서 굉장히 급하기 때문에 근데 전 개인적으로 매우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국내 여행도 이제 볼거리가 다양해지는 거잖아요. 어디 가도 똑같이 뭐 빵가게 가고 뭐 이런 것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지역만의 특색을 살리는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긍정적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시골보다는 지역. 그쵸, 지역.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춘천 사람들이 기분 나빠할 수 있어요. 우리 맞아요. 시골 아파트 그럴 수 많고 있죠. 이런데 맞아요. 시골에 가면 기분 나빠할 수 맞아요. 있어요. 춘천 막 감자 얘기하면 엄청 열받아요. 맞아요. 그거 한 마디 말씀드리자면은 저 잠깐 군대 얘기를 하자면은 군대에서 제가 춘천 사람을 만났거든요. 근데 춘천을 제가 실수로 시골이라고 한번 했다가 그 친구한테 욕을 엄청 먹었거든요. 여기 도청도 있고 시청도 있고. 네, 맞아요. 뭐 강원도에서는 원주하고 춘천이 그쵸. 거의 완전 도시인데 그 중에서도 춘천이 더 낫다라고 춘천 사람이 이건 그렇게 논란거리가 있네요. 말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저도 다 뭐 정신없이 지내신 것 같은데 저도 이제 개인 이사 이제 마무리했어요. 막 TV가 벽걸이를 주문했는데 스탠드로 와가지고 소파에서 막 앉아서 보다가 이제 벽걸이로 해가지고 이제 보게 됐고 하고 있는 연구회 활동에서도 이제 마무리라서 이제 그거 워크숍도 다녀오고 하면서 잘 지냈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넘어가서 저희 오늘 주제인 자유민주주의와 사회민주주의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저희 첫 번째 공통 주제는 관심입니다. 관심이라는 게 각자의 관심사에 대해 말하는 건데요. 한 주마다 저희가 선정한 공통 주제에 관해 돌아가면서 한 분씩 준비를 해서 방송을 진행할 예정이에요. 우선 이번 주는 제가 맡기로 했습니다. 제 관심사 중 하나는 정치인데요. 정치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다루면 좋을 게 뭐가 있을까 하고 생각하다가 자유민주주의와 사회민주주의라는 주제를 선정했고 이에 대해 오늘 방송에서 이야기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유민주주의와 사회민주주의 이를 넘어 정치에 관해 설명했을 때 가장 먼저 다뤄야 할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보수와 진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론으로 넘어가기 전에 앞서서 보수와 진보 개념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주제를 위해 제가 참고한 책은 최사장 작가님의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 책입니다. 사실은 제가 정말 지대널밭의 엄청난 팬이에요. 제가 원래 뭐 연예인을 좋아한다 이런 감정을 공감을 못했거든요. 근데 처음으로 이제 제가 이 지대널밭 팟캐스트를 들으면서 그런 감정에 공감도 하고
전 지대늘 막 끝난다고 할 때 막 울었어요. 진짜 그 연예인 뭐 은퇴한 것처럼 그런 기분으로 전 들으면서 울었거든요. 하여튼 뭐 지대늘바 책을 제가 참고했다고 해서 이 얘기가 나왔는데 어쨌든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이야기에 들어가기 앞서 각 패널분들은 둘 중 하나를 무조건 선택해야 한다면 본인이 보수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진보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저는 평소에 정치에 그렇게 관심이 많진 않지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고 한다면 저는 보수 쪽을 선택하고 싶습니다. 아, 젠제님은 어떤 거 선택하시겠어요? 저는 굳이 고르라고 한다면 진보인 것 같아요. 전 난나인데요. 제가 처음으로 약간 정치적인 정체화를 한 시점이 저는 좀 기억이 나요. 그게 언제냐면은 이제 우리나라 최초로 촛불 시위가 일어났던 그 광우병 파동이었는데 그때 저는 사실 궁금했어요. 되게 궁금하고 이거 뭔지 알고 싶어서 제가 그때 고등학생이었는데 광화문에 나갔었거든요. 혼자? 뭐 아무도 없이. 저희 학교는 또 친구들도 다 조용한 편이어서 그때 광장에 나가보고 사람들 얘기도 들어보고 뉴스도 듣고 그때부터 정치에 좀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저는 소위 말하는 빨갱이였던 것 같아요. 진보 성향이다. 네. 네. 나폴스님은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저를 규정하는 거는 저 스스로 하는 거지만 어떤 경우에는 다른 사람들, 내 주변 사람들이 규정하는 것이 더 저인 게 이제 명확하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으로 봤을 때 제 주변 친구들, 제 주변 사람들은 저를 다 진보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저는 진보인 것 같습니다. 아, 저도 사실은 제가 현실적 이상주의자라서 보수 진보 이렇게 규정하는 게 제가 사실 좋아하진 않아요. 근데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면은 저는 보수에 가깝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럼 정리하자면은 여기서는 보수가 2명이고 진보가 3명인 거네요. 저랑 노이만님이 보수고 네, 나머지 그렇죠. 3분이 이제 진보고. 네. 아, 제가 이거를 왜 처음부터 규정을 짓고 가냐면은 이 얘기가 끝난 후에도 똑같이 이제 보수 진보 선택한 게 그 후에도 똑같이 지속되는지를 여쭤보고 싶어서 제가 처음부터 규정을 하고 가고 있습니다. 근데 노이만님하고 젠제님하고 나폴스님하고 왜 본인이 보수하고 진보라고 생각하세요? 방금 전에 이제 난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으니까 넘어가고 그러면은 젠제님부터 먼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성과에 대한 보상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당연히 보수가 아닐까 생각을 했었는데 또 다시 생각을 해보니까 누군가한테는 성취에 대한 보상의 성취감을 느껴볼 수 없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또 저는 양극화가 되지 않은 사회가 가장 이상적인 사회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절대적인 이상적 사회라는 건 없지만 적어도 이상적인 사회로 가까운 방향으로서의 발전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적극적인 복지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역할은 국가가 해야 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을 해요. 가장 공적인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이기도 하고 또 그러한 책임이 있는 기관이니까요. 그렇지만 또 보수가 주는 그런 경제 안정이라는 가치 또한 무시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나라가 약간 보수나 진보나 약간 양분된 양당제 비스무리로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보다는 그냥 상황에 맞춰서 보수 정책이나 진보 정책을 유연하게 취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럼 정리하자면은 이제 젠제님께서는 보수 쪽도 맞는 부분에서는 동의하고 네네. 이제 진보 쪽도 동의를 하는 반면에 진보 쪽에 좀 더 가까운 게 그 복지 정책을 해야 한다는 입장 때문이죠. 네, 그렇게 말을 해도 될 것 같아요. 아, 그럼 나폴스님은 왜 그렇게 선택하셨나요? 정치적인 성향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그냥 저는 기본적으로 변화와 그런 새로운 것들을 추구하는 성향이기도 하고요. 그런 것들이 사회를 변화시키는 요인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살아오면서 얼마 안 살았지만 제가 살면서 느끼는 것들은 사회적 불평등이 굉장히 심해지고 있고 사회에서 이제 생기는 문제점들이 더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문제의 원인이 무엇일까 철학적으로 고민을 하더라도 나의 문제, 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사회적 문제가 더 크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저는 진보인 것 같습니다. 아, 그럼 정리를 하자면은 이제 변화를 추구하기 때문에 변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변화를 추구하기 때문에 진보 성향을 선택한 거네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죠. 저도 조금 더 설명을 하고 싶어서 네네. 이대로 가면 제가 빨갱이로 끝날 것 같아요. 얘기감이 네네. 들어서요. 빨갱이가 된 이유가 있잖아요. 그래서 전 뭘 느꼈냐면은 일단은 저는 여러 사람들 중에서 자기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를 어떻게 보면은 알게 된 시점부터 진보 쪽을 택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다들 그냥 자기가 할 수 있을 만큼 자기 표현을 하고 얻을 수 있는 권리만큼 얻어간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저 주변은 그랬고 제가 그랬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공부를 하고 배우다 보니까 그게 안 되는 사람들이 보이는 거죠. 그럴 수 없는 사람들, 아예 배제가 된 사람들, 얘기를 해도 사회에 닿지 않는 사람들. 그랬을 때 그런 사람들까지 포용할 수 있는 사회는 어떤 사회일까라고 했을 때 진보적인 가치는 그걸 포용하려고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보수 쪽은 좀 더 네가 그런 얘기를 하고 싶으면 여기까지 올라와 라는 저는 논지였거든요. 그랬을 때 과연 올라올 수 있는 사람만 그럼 얘기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항상 남아 있었기 때문에 진보 쪽에서 계속 있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럼 소외된 사람들 혹은 뭐 소수자 이런 분들을 생각하다 보니까 진보 성향을 택하신 네. 거 맞죠? 그렇죠. 네, 그럼 노이만님은 왜 보수를 선택하셨나요? 네, 저도 물론 보수나 진보 이제 양쪽 입장을 잘 절충해서 상황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제가 속해 있는 이 기업이라는 곳에서 이 기업에 대한 발전을 생각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진보보다는 보수 쪽에 마음이 약간 더 가는 것 같습니다. 다들 다양한 이유가 있는데 제가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다양해요. 정말 다양한데 나폴스님 케이스만 제가 좀 짚고 넘어가고 싶어요. 나폴스님께서는 변화를 추구하기 때문에 진보를 선택했다라고 한 줄 정리로 하자면은 그렇게 요약할 수 있는데 이거를 조금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나폴스님 하신 얘기를. 왜냐면은 저희가 앞으로 다룰 얘기가 이거에 관한 얘기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먼저 보수와 진보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보통 진보와 보수를 나눌 때 보수는 변화보다는 안정을 추구하는 성향, 그리고 진보는 새로움과 변화를 추구하는 성향이라고 규정하곤 합니다. 물론 보수와 진보의 개념을 명확하게 정리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경제체제에 집중해서 보수와 진보를 한번 간략하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경제체제의 맥락에서 보수와 진보의 세계관을 먼저 설명드리자면 사회적 문제가 발생했을 때 보수는 이를 개인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진보는 이를 사회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예는 정말 예일 뿐이고요. 예로서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90년대 말 한국 경제 위기 당시 두 모녀가 카드 빚에 시달리다가 동반 자살을 한 사건이 있습니다. 딸은 어린아이가 아니었고 성인이었습니다. 어디 아픈 데는 없던 그런 성인이었어요. 그리고 카드 사용 내용에는 생필품뿐만이 아닌 기호품과 사치품도 일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뭐 예를 들어 화장품, 향수 뭐 이런 게 있겠죠. 이에 대해 각각 보수 성향을 띤 신문사와 진보 성향을 띤 신문사가 다음과 같이 기사 제목을 붙였습니다. 보수 신문은 이렇게 기사 제목을 붙였습니다. 그냥 두 모녀 동반 자살하다. 그리고 진보 신문은 이렇게 제목을 붙였는데요. 사회가 모녀를 벼랑으로 몰았다. 이와 같이 보수는 한 사건을 개인 책임으로 보고 진보는 사회 책임으로 봅니다. 이 정말 사건만 놓고 볼 때 개인 책임으로 보나요? 아니면 사회 책임으로 보나요? 나폴스님부터 먼저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는 일단 이거를 사회의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요. 카드빚이 어떤 것을 썼느냐도 중요하겠지만 카드빚을 만들고 카드빚을 하게 하는 사회라는 거예요. 지금 사회의 구조상. 카드가 없으면 사용하기 힘든 구조인 거죠. 그래서 카드 사용을 개인의 책임으로 볼 것이냐 사회적 책임으로 볼 것이냐라고 한다면 저는 사회적 책임이라고 보고요. 예를 들면 이제 현재 부동산 정책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지금 저희같이 이제 20, 30대들이 돈을 버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부동산을 살고 싶어요. 집을 사고 싶은데 집 살 턱이 없죠. 돈이 부족하니까. 그래서 전세자금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대출을. 근데 이렇게 됐을 때 이 시스템이 내 책임이냐, 내가 돈이 없어서 내가 집을 못 사는 것이냐, 그것이 아니라 이미 사회적으로 부동산 값이 너무 높아졌고 우리의 소득으로서는 살 수 없기 때문에 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점에서 사회적 책임이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혹시 그럼 난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일단 어렵네요. 이게 일단 내용에 대해서 이제 기사를 썼는데 기사 내용에 대해서 결국에 이들이 자살이 어떤 사회적인 타살이냐 아니면 개인적인 자살이냐인데 카드 빚이라는 것에 대한 설명이 좀 더 저는 듣고 싶어요. 궁금하기도 하고 생필품뿐만이 아닌 기호품과 사치품이 들어가 있다라고 했는데 일부 포함이라는 말은 굉장히 애매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좀 더 들어야 된다고 생각은 해요. 기본적으로 사회적인 타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마크님이 사치품으로 약간 향수 이런 거 말하지 않았나요? 예를 들자면 그냥 정말 향수는 정말 안 써도 되는데 약간 욕심 때문에 갖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그것도 애매한 게 일을 한다고 쳤을 때 왜 우리 기생충에서도 나오잖아요. 지하실 냄새가 난다? 그런 말을 만약에 들었으면은 근무지에서 향수를 사야 돼요.
왜냐면 그 냄새 때문에 잘릴 수도 있잖아요. 또는 일하 서비스직을 가장 쉬운 건 서비스직이잖아요. 서비스직에서 서빙을 하는데 저 직원 좀 냄새나서 입맛이 떨어져 이런 말만 들어도 내가 거기서 일하려면 향수를 사야 돼요. 근데 일단 네. 얘 자체가 그렇죠. 뭐 그런 게 베이스로 깔려 있지 않으니까 네. 일단은 이 정도만 하고 한번 넘어가 네네. 볼게요. 혹시 젠제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빈곤이 이들의 자살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한다면 사회의 책임이 맞는 것 같아요. 그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있었으면 그 기간이 좀 오래 지속이 되었을 것인데 그러면 그 기간 동안 이제 국가는 어떤 역할을 했을지 아마도 아무 역할을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부정적인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사치품의 가격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카드빚이 이제 개인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나왔다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정부 자체가 신용카드 발급 규제 조건을 너무 많이 완화시켜 놓은 게 아닌가.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사회적 책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이거를 사실 되게 어려운 주제잖아요. 뭐 완전히 명료하게 뭐가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기본적인 것만 나와놓고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보는 게 사실 말이 안 되는데 이거를 근데 제가 설명드린 포인트는 뭐냐면은 이 과정에서 보수 신문은 개인적 책임에 포커스를 두는 거고 진보적 성향을 가진 신문은 이거를 이제 사회적 문제에 포커스를 둔다는 건데 이것처럼 사실은 보수와 진보가 뭐가 맞고 틀린 게 아니에요. 사실은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냐가 그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다 진보 얘기하셨으니까 제가 보수 입장 한번 대변해 볼게요. 보수 입장에서는 두 모녀가 정상적이고 장애가 있지 않고 일을 할 수 있다면은 충분히 일을 해서 갚을 수 있는 거고 사실 그 카드 빚이라는 게 제가 말했잖아요. 사치품도 있었다고. 그래서 사치품을 안 사고 꾸준히 노력해서 갚을 수 있는데 그걸 자살을 한 거잖아요. 자살을 한 거는 되게 비통하지만 그거를 과연 사회 책임으로 돌려야 되나라는 게 좀 문제점인 것 같거든요. 이거는 개인의 책임도 어느 정도 있지 않나 100% 사회 책임은 아니지 않나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에요. 네. 100% 아니라고 하면 뭐 저희도 그렇죠. 100% 사연 아니죠. 네. 그러면은 이제 경제 체제와 본격적으로 보수와 진보를 연관시켜 보겠습니다. 경제 체제와 연관시킨다면은 보수는 정부의 개입을 비판하고 시장의 자유를 추구하며 세금 축소화를 중시합니다. 보수란 안정지향적인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는 신자유주의를 유지하려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신자유주의가 뭐냐면은 현재 한국, 미국, 일본의 경제체제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통 보수에 해당하는 집단은 자본가 집단입니다. 왜냐하면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해야 세금을 낮추고 기업의 이익을 최대화할 수 있기 때문이죠. 반대로 진보는 정부의 개입이 필요함을 주장합니다. 세금을 높임으로써 복지 향상을 추구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신자유주의를 반대하며 후기 자본주의와 공산주의를 옹호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산주의는 단순히 우리가 알고 있는 북한의 공산주의 체제가 아니라 세금을 올리고 복지를 향상시켜서 빈부격차를 좁히자는 의견을 수용하는 체제입니다. 보통 진보에 해당하는 집단은 노동자, 농민, 서민 등입니다. 이렇게 보수와 진보를 정리해봤는데 여기서 잠깐 정말 간단하게 잠시 패널분들의 의견을 듣고 가겠습니다. 처음에는 노이만님 한 분 보수 선택해 주셨고 나머지는 진보를 선택해 주셨는데 다들 아직 동일한 입장이신가요? 아니면 변하신 분이 계신가요? 전 보수 입장 듣고 내가 찐 진보구나. 찐 진보구나 나는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다른 분들도 뭐 변하신 분 아직 없나요? 변할 이유가 없죠. 네, 아직은. 다음으로 설명드리고 싶은 거는 민주주의와 엘리트주의입니다. 보통은 민주주의의 반대말이 공산주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우리나라가 북한이라는 특수한 국가와 마주하고 있는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인데요. 어릴 적부터 반공을 외치며 민주주의를 수호하자고 하니 자연스레 민주주의의 반대는 공산주의라고 생각하게 된 것 같아요. 하지만 민주주의와 공산주의는 다른 개념입니다.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자면 민주주의는 정치체제의 개념이고 공산주의는 경제체제의 개념입니다. 따라서 정치체제에서 민주주의의 반대말은 엘리트주의 혹은 독재주의이고 경제체제에서 공산주의의 반대말은 자본주의입니다. 민주주의는 투표를 해 지도자를 뽑는 반면에 엘리트주의는 투표를 거치지 않고 지도자가 선정됩니다. 경제체제에서는 공산주의가 정부의 개입을 최대화하고 시장의 자유를 최소화하는 반면에 자본주의는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시장의 자유를 최대화합니다.
이번 에피소드에서는 정치를 설명드리고 있으니 민주주의와 엘리트주의에 집중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민주주의와 엘리트주의 둘 중에서 어느 것이 맞다, 틀리다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사실은 뭐가 맞는지 틀린지는 확실하게 명확하게 규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각자 무엇을 지향하고 또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를 먼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민주주의부터 먼저 설명드리자면 민주주의는 다수에 의해 의사가 결정되는 정치 방식입니다. 장점을 먼저 설명드리자면 시민들이 자신의 이익에 따라 직접 의사결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개개인의 의사가 직접 반영되므로 사회 구성원 모두가 의견을 종합할 수 있다는 매력을 갖습니다. 단점을 설명드리자면 실력 있는 사람이 아닌 말 잘하는 사람이 권력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대다수의 대중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와 사회적 분위기에 잘 휩쓸리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명분이 있고 설명만 잘하자면 실질적으로 능력이 있던 없던 대중들의 지지를 받아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엘리트주의 혹은 독재주의는 소수에 의해 의사가 결정되는 정치 방식입니다. 민주주의 사회에 살고 있는 저희에게 독재라는 단어는 항상 부정적으로 들리는데요. 먼저 장점부터 설명드리자면 모든 추진력 있게 속전속결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권력을 잡은 엘리트가 지혜롭고 뛰어나다면 결국 이는 사회 전체의 행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단점을 설명드리자면 소수에 의한 정치는 최고 권력자를 쉽게 타락하게 만듭니다. 민주주의는 저희가 되게 익숙하잖아요. 근데 엘리트주의 혹은 독재주의에 대해서 저희는 부정적으로만 이미지를 갖고 있고 사실 정확하게 모르는 분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엘리트주의에 대해서 조금 더 제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관광객 집단이 버스를 타고 어느 길을 가고 있었어요. 근데 길이 정말 산 중턱에 있어서 주변에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수단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던 와중에 갑자기 버스 기사가 심장마비에 걸려서 죽는 상황이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버스 기사가 죽었고 이제 그 승객 중에서 한 명이 운전을 해서 목적지까지 가야 되는 상황이 발생했는데 여기서 문제는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엘리트주의를 좀 옹호하자면은 이제 승객 중에서 버스를 몰아본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정말 버스 운전 실력이 뛰어난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이제 한 사람이 자기가 너무 운전하고 싶어서 말을 시작하는 거죠. 그 사람은 이제 버스 운전에 대한 경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말을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트럭도 몰아봤고 다른 차도 몰아봤으니까 버스 잘 몰 수 있어. 내가 트럭만 한 10년을 몰았어. 나 믿어주면 내가 진짜 목적지까지 제대로 데려갈게. 말을 너무 잘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그래 저 사람을 믿어보자 하고 그 분위기가 그렇게 휩쓸려 가는 거예요. 근데 결론적으로는 그 사람이 운전하는 게 좋은 게 아니라 버스 운전 경력이 있는 사람이 운전해서 목적지로 가는 게 모두한테 더 좋은 거잖아요. 그 버스 운전 기사한테 뿐만 아니라 승객 모두한테 그게 좋은 건데 사실 말 잘하는 사람이 그 운전대를 잡아버리면은 말 잘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승객 모두가 더 안 좋은 방향으로 갈 수도 있거든요. 따라서 엘리트주의는 이게 조선시대 왕과도 비슷한데 왕이 태어나자마자 왕 수업을 받아요.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지도자가 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는지를 정말 태어나서부터 배우거든요. 그렇게 정말 잘 훈련된 왕이 나라를 다스리는 게 결론적으로는 나라 전체 모든 국민과 시민에게도 더 좋은 점이 될 수 있다라는 게 엘리트주의의 장점입니다. 제가 현실적인 예를 하나 또 들자면은 중국의 케이스를 좀 들고 싶어요. 왜냐면 독재 국가, 엘리트주의를 채택한 국가들이 결론적으로 다 망했잖아요. 근데 아직 정말 잘 되고 있는 나라가 하나가 있는데 그게 중국이거든요. 중국은 사실 투표로 지도자를 뽑지 않아요.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작은 마을에 군수가 먼저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시장, 그 다음에 국회의원, 그 다음에 도지사 그걸 다 거친 다음에 그 다음에 대통령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 경험이 있는 상태로 올라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인 그런 역량이 다 있는 상태로 오고 플러스로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뭐가 하나 결정하면 바로 속전속결로 가잖아요. 근데 이게 또 반대 케이스를 꼽자면은 중국과 비슷한 나라가 인도인 것 같아요. 국가에 사람도 많고 땅덩이도 큰데 인도는 왜 발전을 못했냐 하면은 인도는 민주주의를 택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나라가 지금 자원도 풍부하고 발전 가능성이 무궁무진한데 뭘 하려고 하면은 사람들이 자꾸 의견이 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추진하지 못해. 그러니까 발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딱 중국과 인도 케이스만 비교했을 때는 이 점만 보고 딱 비교를 했을 때면은 엘리트주의의 좋은 점도 분명하게 있다라는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추가하자면 엘리트랑 저는 독재랑 좀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독재는 장기 집권을 하는 거고요. 엘리트는 이제 철인이라고 하죠. 좀 현명한 사람이 정치를 한다고 하는 거라고 봐요. 그런 점에서 예를 들면 우리가 투표로 대통령을 뽑지만 사실 대통령이 엘리트 아닌가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중에서 누군가 한 명을 뽑아야 돼요. 그 뽑는 사람을 저는 엘리트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의 왕과 지금의 대통령의 차이는 뭐냐면 왕은 옛날부터 정해져 있는 사람이었지만 태어나자마자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수결에 의해서 우리 사회가 잘 돌아가기 위해서 한 명을 뽑아야 돼. 어떤 사람을 뽑을 것이냐. 그 사회에서 가장 인정받고 능력 있는 사람들을 뽑는다는 거죠. 전 그게 엘리트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마치 막 중국이랑 뭐 북한에 있는 뭐 그 사람들이 엘리트는 아니죠. 독재죠. 그게 아니라 저는 이제 사회가 어떤 모든 집단에서 결정을 해야 된다고 한다면 의견이 갈렸을 때 결정권자, 즉 한 명이 결정을 했을 때 저는 그 사람이 당연히 엘리트가 된다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엘리트주의로 가야 된다고 보는 입장인데 엘리트가 몇 명 없죠. 근데 여기서 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있다면은 민주주의와 엘리트주의를 나누는 규정 자체는 네. 그 투표를 해서 뽑냐 아니면 투표가 아닌 방식으로 선출이 되냐 이거예요. 그럼 어떤 방법이 있어요? 선출 안 되는 방법이? 예를 들어서 뭐 이게 직접적으로 이제 모두가 다 투표를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군부 정권 때 전두환 같은 경우에는 국민이 투표한 게 아니라 그들끼리 투표해서 됐잖아요. 뭐 사실 그렇게 보면 북한도 엘리트주의인 게 북한도 사실은 투표 시스템이 있긴 있어요. 뭐 투표를 안 하면은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몰라서 맨날 몰표가 돼가지고 이제 김정은이 항상 장기 집권을 하는 건데 그 포인트는 뭐냐면은 민주주의는 선거권을 가진 국민 모두가 투표를 할 수 있는 거고 엘리트주의는 그게 아니라 소수에 의해서 선출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약간 그 영국 의회 제도랑 우리나라는 대통령제잖아요. 그렇게 비교하시면 사실 더 이해가 빠를 것 같아요. 영국은 총리를 의회 안에서만 뽑잖아요. 간선제인 거죠, 일종의. 저는 일단은 중국이 잘 되고 있다는 것에 잘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경제가 잘 된다, 정치가 잘 된다, 뭐 여러 가지 잘 된다고 볼 수 있겠지만 일단 전 잘에 동의를 못 하고요. 왜냐면은 중국은 아직까지도 인권이 굉장히 사실 홍콩만 봐도 저는 잘하고 있는 건가라는 그 의심이 되게 많이 들기 때문에 근데 이건 있죠. 중국이 아무나 뽑지 않죠. 중국의 지금 현재 시진핑이죠. 시진핑도 굉장히 그 머리도 좋고 대학도 잘 갔고 쭉 교육받고 오히려 중국은 너무나 큰 대륙이고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정말 잘난 사람이 아니면 주석까지 올라갈 수 없다고 해요. 제가 듣기로는. 이분이 어떻게 보면 엘리트라고 할 수 있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이런 엘리트는 제가 아까 관심이 있다고 했던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사람들은 잘 모르죠. 아예 모르거나 관심이 없거나 아니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나 전 그러기 되게 쉽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더군다나 엘리트는 자기 능력에 대한 확신도 있어요. 능력이 있는 사람이니까. 그랬을 경우에 다른 사람이 뭔가 자기만큼 못했을 때는 왜 노력을 더 안 했어? 더 열심히 하지 그랬어. 라는 말이 나오기 사실 굉장히 쉽거든요. 엘리트의 오류라고도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신은 아니잖아요. 그냥 머리가 특출나게 좋거나 뭐 어떤 능력이 좋은 사람이지 이 사람이 모든 면에서 오를 수는 없거든요. 뭐 박사님이 다 옳은 것도 아니고 교수님이 다 옳은 것도 아닌 것처럼 그래서 저는 오히려 엘리트는 더 위험하다고 생각을 해요. 자기가 잘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 얘기를 못 듣거나 안 듣거나 그렇게 되면은 저는 과연 그게 전체를 좋은 선택을 할 수 있을까에 의문이 들기 때문에 사실 트럼프도 민주주의로 뽑힌 대통령이죠. 좋으냐 안 좋으냐는 차치하고서라도 어쨌든 저는 미국이 뽑은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정당성이 있는 대표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엘리트가 되어야 된다는 사람들은 그런 걸 무서워하는 거죠. 조심하는 거고. 왜냐면은 또 다중이 항상 옳은 건 아니잖아요. 히틀러도 선거로 뽑힌 대표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지점이 갈리는 것 같은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효율적이고 때로 실수도 할지라도 모두가 책임을 지고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민주주의로 가야 된다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자면은 저도 사실은 제 개인적인 입장은 당연히 민주주의죠. 근데 엘리트주의를 옹호할 수 있는 사람이 지금 저밖에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옹호를 해드리자면은 엘리트주의, 독재주의는 다 인정해요. 과거에 우리가 실수했고 나라 독재자, 뭐 레닌 이런 사람들, 스탈린 이런 사람들 독재했다가 망했잖아요. 결국에. 그래서 이거 망한 거 인정한다. 하지만 그래서 그에 대한 보완책을 우리가 마련한 게 그런 엘리트 혼자 있으면은 자기가 잘난 줄 알고 하다가 망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잘 꾸려진 그런 감시 체제를 따로 설립을 해서 그 엘리트를 감시할 수 있는 뭔가를 기구를 만들면은 그 엘리트도 정말 잘 뽑힌 엘리트로 되고 그 엘리트가 잘못 선택할 때 그 기구에서도 바로잡아줄 수 있고 하면은 결론적으로 그 나라 국민들은 더 좋은 방향으로 가지 않냐라고 말하는 거고 또 중국의 케이스를 또 연장해서 말하자면은 중국 사람들이 그러니까 중국 본토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 입장에서 말이 안 되잖아요. 독재하고 막 거기 SNS 다 막아버리고 이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시위 이런 게 안 일어나는 이유가 우리가 독재를 당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옛날부터 잘 살잖아. 우리가 지금 먹고 살 수 있잖아. 우리가 지금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서 살잖아.
근데 뭐 독재가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된대요. 잘 사니까 불만이 없는 거예요. 그것처럼 정말 독재주의, 엘리트주의가 잘 됐을 때는 모두가 다 좋지 않나라고 저는 엘리트주의를 좀 대변해서 말하고 싶습니다. 그 엘리트주의랑 민주주의를 좀 다른 관점으로 보면 대한민국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 1위가 세종대왕이거든요. 세종대왕은 전형적인 뭘까요? 엘리트죠. 그다음에 정조대왕도 엘리트예요. 엘리트죠. 맞죠? 아닌가요? 맞죠.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들? 너무 좋아요, 저는. 그러니까 엘리트주의가 옳지 않다라고 보는 입장이잖아요. 엘리트주의보다 민주주의가 더 낫다는 입장인데 사실은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이제 말하는 세종대왕이나 정조대왕을 배워야 된다. 학교에서도 그걸 가르치고 우리 세종대왕님이 했던 것들을 배우라고 하는 것들, 한글 이런 걸 가르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철인을 교육하라고 하는 건 아닐까요? 뭔가에 약간 도박의 느낌이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엘리트주의가 잘 되면은 세종대왕이고 안 되면은 히틀러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이 그건데, 그러니까 엘리트주의 같이 이제 세종대왕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엄청 잘 살았지만 그 외에 조선시대의 다른 왕들의 관점을 본다면 확률의 싸움인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은 확률적으로 이제 그 조선의 왕조 동안 그 소수의 왕을 제외하고 나머지 왕들은 되게 살아가 힘들었잖아요. 문제도 많았고. 그런 걸로 본다면 확률적으로 엘리트주의가 더 사회를 유지하게 되느냐, 그러니까 부패하지 않고 그런 철인이 존재하느냐의 가능성을 봤을 때 전 되게 낮다고 봐요. 그래서 전 그런 점에서 약간 좀 다른 접근을 한 건데, 그런 점에서 이 다른 접근으로 해서 민주주의가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해봐요. 저는 약간 타이밍을 놓쳤는데 아까 중국이 잘 사는 나라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이유가 독재주의지만 중국이 잘 살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중국이 잘 사는 이유는 그런 독재 체제라는 정치 체제 때문이라기보다는 지금 공산주의가 아니라 시장의 자유를 채택한 그런 자본주의적인 그런 경제 체제를 채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잘 산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는 다른 거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동의를 하는데 사실 제가 이따가 또 설명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얘기 나온 김에 미리 설명드리자면은 중국은 정치 체제는 엘리트주의를 택했어요. 근데 시장 그 경제 체제는 자본주의를 택한 거죠. 어떻게 보면은 중국이 좀 특이한 케이스라고 볼 수 있는데, 근데 정치 체제만 놓고 본다면은 확실히 엘리트 체제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 해당 국가의 국민의 교육 수준도 체제를 이제 엘리트주의를 택할지 아니면 민주주의를 택할지를 정할 수 있다고 봐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박정희 대통령 시절 때는 아무래도 지금보다는 저희보다는 이제 교육 수준이 아무래도 낮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럴 때는 엘리트주의, 예를 들면 이제 박정희 대통령 같은 이제 그런 엘리트가 나라를 이끌었을 때 최대한 시너지를 볼 수 있다고 보고요. 지금과 같이 저희가 고학력이잖아요. 저희 세대 분들은 이런 시대에는 아무래도 민주주의가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얘기 나온 김에 설명드리자면은 엘리트주의 보통 설명할 때 가장 많이 들은 예가 박정희 대통령, 그리고 뭐 싱가포르의 리칸유, 그리고 중국의 그 등소평을 많이 들어요. 왜냐면은 결국에는 그 사람이 독재를 했지만 그 과정 속에서는 뭐 어떤 나쁜 과정도 많았고 그거에 대해서 잘했다 못했다를 평가하기엔 좀 애매하지만 결론적으로 그냥 결과만 놓고 봤을 때는 그걸로 인해서 잘 살게 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엘리트주의를 예를 들 때 박정희 시대를 많이 예로 들더라고요. 저는 정말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게, 잘 산다가 누구에 포함되는지 그 잘 산다에 들어가지 못하고 오히려 그 체제 내에서 너무나 부당하게 고통받고 뺏긴 사람들에 대해서 절대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